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다루던 것을 마무리 짓고 부동산 투자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패닉 바잉이 일어났죠. 그래요. 부동산을 산 이들은 걱정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너무 비싸게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보통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일반인들은 전 재산을 투입하죠.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아직 집을 못 구한 이들도 있겠죠. 그래요. 구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상승한 가격에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기법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선 저번 시간에 다루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화폐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자율 하락은 뭘 의미하나요? 화폐의 투자 가치 하락을 의미하죠. 이자율 상승은 뭘 의미하나요? 화폐의 투자 가치 상승을 의미하죠. 그래요. 이자율 하락은 화폐의 투자 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이자율 상승은 화폐의 투자 가치 상승을 의미해요. 화폐는 교환 가치도 있다 했죠. 화폐 교환 가치는 뭔가요? 화폐를 발행한 기관의 재정 상태와 화폐량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가치인 거죠. 그래요. 화폐 투자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이자율이 하락하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균형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화폐 교환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대료 역시 올라가겠죠.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균형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어떤 경우 부동산 균형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할까요? 화폐의 투자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의 교환 가치가 하락할 때이겠죠.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에 부동산 균형 가격이 하락할까요? 다른 조건은 동일할 때 가장 크게 하락할까요? 화폐의 투자 가치가 상승하고 화폐의 교환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균형 가격이 크게 하락하겠죠. 물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엇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를 일일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 대상에는 뭐가 있나요? 자본이 있죠. 기업으로 표시된 자본이 있죠. 자본이 투자가 될 수가 있고 부동산에 투자가 될 수가 있고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투자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가증권에 투자될 수 있겠죠. 뭐 주식이나 채권 등이 있는 거죠. 그래요.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자본의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자본이 공급이 안 되죠. 이건 왜 그래요? 노동시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동시장의 시장 기능을 훼손했죠. 뭐 자세한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래요. 시장 기능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하고 똑같죠. 그래요. 항상 그래요. 공급이 안 되면서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의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니까 자본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기해지는 거예요. 직업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소득과 직업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장을 안 건드리고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건드리면 시장의 공급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요. 시장이 제공하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아요.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번 시간에 확인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번 시간에 다룬 것은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 기법을 살펴봐야 되겠죠.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부동산 균형 가격을 알려면 연이자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이자율을 알려면 금리 상품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거죠. 그래요. 국공채가 2020년도에 한 0.8%에서 0.9%에 거래되죠. 그리고 뭐 MMF가 한 1%에서 1.4%에 거래돼요. 그래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연이자율을 1.5%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가 7월달에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어요. 동작구를 살펴보는 이유는 정재원이 동작구에 사니까 좀 가격을 아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7월 4일날 12억 9,200만원에 거래됐고 7월 11일자에 13억 4,500만원에 거래됐고 7월 25일자에 13억 4,70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요. 주택 가격에 관심이 없었는데 1가구 1주택이니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참 많이 오른 거예요. 왜 하냐면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84제곱미터 25평형이죠. 한 10년 이상 된 집은 한 3억 초반에서 거래됐고 동작구에서는 또 새 아파트는 한 4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됐죠. 그래요. 근데 한 7, 8년 전, 한 6, 7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가 올랐죠. 3배가 올랐어요. 4억 정도 잡아도 3배가 오른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올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5억까지 올랐다 가정을 해도 2배 이상이 사실 오른 거예요. 그래요. 아파트 가격만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만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택 상승률은 거의 지금 기록에 가깝죠. 아니, 기록을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뭐 전국 아파트를 포함시키면 알 수가 없는데, 서울 아파트만 보면 한 2배 올랐어요.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 가격을 체크를 안 해서 모르겠다마는 25평형 5억 잡아도 2배가 넘게 오른 거죠. 뭐 다른 것도 살펴보긴 봐야 되겠죠. 다른 것 살펴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이 동네에서 이제 월세가 얼마에 거래되냐면 월세 2억 원에 보증금 2억 원에 1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1.5% 가정하면 얼마인가요? 2억 원에 1.5 곱하면 300만 원이죠. 그래요. 그리고 180만 원에 11 곱하면 2160만 원이죠. 나누기 0.02로 하면 16억 4천만 원 나오죠. 그래요. 최근 월세 동향이니까 그래요. 7월달에는 좀 더 쌀 수도 있었겠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연이자율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방정식으로 연이자율을 구할 수 있죠. 연이자율이 1.9%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강남구 역삼동 프로시오를 살펴봤어요. 7월 6일자에 84제곱미터 25평형이 2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여기는 보니까
월세가 7억 5천만 원에 200만 원이에요. 연이자율 1.5% 가정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면 23억 5천만 원 나와요. 큰 차이 안 나죠. 방정식으로 연이자율을 구할 수도 있겠죠. 연이자율이 1.6% 나와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연이자율이 다르죠. 동작구 힐스테이트하고 강남구 63프로지역의 연이자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봤어요. 노원구 건영 3차를 살펴봤어요. 중계동에 있죠. 84제곱미터 25평형이에요. 7월 2일자에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고 7월 10일자에 9억 6천만 원에 거래됐고 7월 15일자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여기는 보니까 7월 달이에요. 여기는 날짜도 확인했어요. 월세가 4억 원에 80만 원이었어요. 연이자율 1.5% 가정하면 얼마가 될까요?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10억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연이자율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구하니까 한 연이자율이 한 1.6% 나와요. 7월 달에 제일 비싸게 산 게 얼마인가요? 10억 5천만 원이죠. 패닉 바잉이라 하더라도 크게 잘못 산 거 아니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서울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죠. 다 1.6% 정도 나오죠. 아마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는 지금 1.9%가 나오는데 이거는 8월달 최근에 거래된 가능성이 크겠죠. 월세 2억 원에 180만 원은. 그래요. 만약에 7월달에 거래된 거다. 7월달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8월달에 거래됐는데 월세 2억 원에 180만 원인데 한 13억 정도에서 거래된다. 그럼 어떤가요? 사야 되나요? 안 사야 되나요? 사도 괜찮죠. 그래요. 사도 괜찮아요. 월세 2억 원에 180만 원이 현 시점에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그래요. 1.6으로 계산해도 한 16억 나오겠죠. 뭐 15억에서 16억 사이 나오겠죠. 사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래요. 7월 25일째 13억 4,700만 원 사는 이가 걱정할 수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은 한 1.6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요. 확인 가능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패닉바잉 잘한 거예요. 아파트 패닉바잉 잘한 거예요. 15억 5천만 원에 산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노원구. 강남구에서 22억에 산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8월 4일자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죠.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월세가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확인을 한번 해서 봤어요. 7월 달에는 월세가 4억 원에서 80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건영 3차를 치면 돼요. 7월 달에 월세 4억 원에 80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평수가 월세 5천만 원, 월세가 보증금 5천만 원에 15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거래 완료가 2020년 8월 17일이니까 거래가 끝난 거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요. 그럼 월세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계산을 해보면 다 알죠. 월세가 올랐어요. 그래요. 그럼 5천만 원에 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에 1.6% 곱하면 한 80만 원 나와요. 거기에다가 150만 원에 11 곱하면 1,800만 원 나오죠. 여기에 0.016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11억 7,500만 원이 나와요.
7월달까지 어땠죠? 적정가가 10억 원이었죠. 그래요. 패닉바잉을 했지만 버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월세가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법인 거죠. 쓰레기 같은 법을 통과시킨다면서 별의별 행위를 다 한 거죠. 그래요. 국회 절차도 다 무시하고 했어요. 미친 짓을 한 거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5천만 원에 150만 원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했죠? 똑같이 계산하면 11억 7,500만 원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이고 계속 이어진다면 어때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17%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잘못한 거죠. 크게 잘못한 거죠. 어떤가요? 패닉 바잉을 했지만 거의 정상가인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래요. 연이자율 1.5% 계산하면 그냥 노원구도 그렇고 노원구도 정상가가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버블이 없어요. 거의 정상가죠. 강원도 어때요? 거의 정상가죠. 1.5% 계산해서 23만 5천이니까 22억 5천이면 정상가인 거예요. 크게 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상도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아마 최근 월세 가격일 거예요. 아마 거의 1.6, 연이자율이 거의 한 1.6% 정도에서 됐을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이게 만약 월세 2억 원에 180만 원이면 7월달에 이렇고, 뭐,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 13억 정도 거래되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2, 3억, 2억 정도 2, 3억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한 2억 정도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1.6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제정 안 했으면 어떤가요? 적정가니까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어땠나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됐나요? 좀 지켜보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월세가 올랐고 이게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이 돼버리면 서울 지역 아파트는 17% 상승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실수한 거죠.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깊이 반성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구매력이 있는데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이리 재고 저리 재지 말고 그냥 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안 사고 있으면. 그렇죠. 깝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한 명 있더라고요. 원래 구매력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샀는데 한 명은 끝까지 안 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매번 만나면 집 안 사냐 물어보면 빠질 때가 됐다 이러면서 안 사는 애들이 꼭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었으면 정상가에 도달했으니까 안정이 될 텐데 뭐 당분간은 안정이 될 텐데 그냥 또 임대차 3법을 또 통과시켜 버리는 바람에 상승 여력이 생겨 버렸어요. 뭐 물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 전국적인 현상이라 해도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보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 현상일 가능성도 크겠죠.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 원리상 그렇게 되는 거죠. 법이 다주택자를 억압하는 거죠. 주택수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거니까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궁금해서 이쪽 한번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최근에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는 것을 부동산 가격 하락 신호로 보는 견해가 있죠. 그거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부동산이든 뭐든 거래가 하락할 때는 뭔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매도 물량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매수 물량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너무 큰 호재가 있으면 어때요? 비싸게 팔고 싶겠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꾸 가격을 올리는 거죠. 살려고 할 때마다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안 되겠죠. 올라갈 때 거래가 안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떨어질 때든가요. 또 거래가 안 되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매수자가 자꾸 싸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없이 거래가 확 줄면서 빠질 수가 있어요. 두 경우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빠진다는 신호인지 오른다는 신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줄고 있다. 그러면 그건 빠진다는 신호겠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건 상승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가 주택 가격을 봤어요. 좋은 상황인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고민하다가 일주일 전에는 이제 한 5억에 살려고 했는데 5억에 팔자가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고민을 하다가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집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호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5억 5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고민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가격이 돌아가겠죠. 또 살까 말까 하고 고민하다가 또 일주일 뒤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게 또 6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겠죠. 집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5억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좀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전에는 5억에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찾아가니까 4억 5천에 사겠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지금 주택 가격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